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주제가 이거 딱이다. 봄에 딱이다 싶었어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준비해온 주제는 봄에 딱 맞는 예술가와 술입니다. 그래요. 봄에 그리고 낮에는 뭐다? 술이다. 장난인데 예술가들 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주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반고흐의 absente라든지 네. 술을 빼놓을 수 없다. 요걸 가져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반고흐도 그렇고요.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술과 정말 가까이 밀접하게 지냈습니다. 예술가들의 가장 가벼운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있는 친구랄까요? 뮤즈가 바로 술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술에 취해서 뭐 영감을 이끌어낸다든지 작품 자체에다가 술을 그린다든지 혹은 술에 취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심취해 있는 예술가의 모습들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인 술하면 떠오르는 예술가가 말씀 주신 반고흐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예술가가 얼마나 술을 사랑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네, 술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 문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자, 여러분은 지금 국가공인 자격증 조주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진행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와우. 자, 술을 사랑한 예술가 반고흐부터 볼게요. 반고흐 진짜 이쯤 되면 약간 아는 형 느낌? 맞아요.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오랫동안 만났는데 네. 이분이 술을 참 좋아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 반고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화가지만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사는 동안 딱 한 점의 작품을 팔았었던 비운의 화가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한 점마저도 친구 여동생한테 팔았었던 아이고. 괜히 측은해지는 생각하면 그런 안쓰러운 작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2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환산하면 이틀에 한 점꼴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매우 성실하고 꾸준히 다작했던 작가인데 그림을 평생 한 점 팔면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할 수 있었을까? 그 원천이 뭐였을까?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자주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반고흐가 술을 정말 좋아하는 예술가였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은데요. 첫째로 반고흐는 동생 테오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았었습니다. 고흐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도 이 편지를 테오의 아내가 세상에 공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런데 이 편지에 스스로 알코올 중독임을 언급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술을 먹었다. 낮에 또 술 마셨다.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 나는 알코올릭이다. 같은 문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말년에는 내가 미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 작품에도 술을 여러 번 그려 넣으면서 굉장히 술을 가까이 했었구나라는 걸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예술가도 반고흐의 술 마시는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한때 고흐랑 같이 아를에서 지내면서 작품 활동을 했었던 고갱도 고흐의 취한 모습을 그리곤 했어요. 1888년도에 그린 반고흐의 초상을 보면 그림 속 고흐의 코가 굉장히 빨갛고요. 그리고 눈이 풀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취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고흐가 굉장히 화가 났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고흐였어도 좀 화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하게 그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고갱이 좀 의도적으로 그렸을 것으로 보여요. 고갱이 남긴 일기를 보면 반고흐가 술에 취해서 자기한테 화를 잔뜩 내고 다음날 미안하다고 절절맸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이 어떤 이런 주정에 많이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고흐랑 친했던 또 다른 예술가인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에도 반고흐의 술 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로트렉은 고흐의 잘 알려진 술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1887년에 로트렉이 그린 빈센트 반고흐의 초상을 보면 술집에서 술 마시는 고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옆모습을 그려서 조금 얌전하게 그리기는 했는데 또 다른 동료 예술가인 폴 시녉에 따르면 고흐가 매일매일 바에서 압생트와 브랜디를 계속 마셨고 또 맥주와 섞어 마시는 일도 잦았다라고 합니다. 좀 폭탄주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흐는 굉장히 술을 사랑했었던 예술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흐가 특히 사랑했던 술이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 제가 알 정도면 이분이 정말 압생트의 진심이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합니다. 저희는. 네. 이렇게 취한다, 그 중독이다. 요건 좀 위험한데 압생트가 어떤 술이길래 반고흐를 잠식했을까요? 압생트는 초록색 빛깔을 띠는 독특한 술입니다. 이 초록색 빛깔은 압생트의 재료인 허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허브는 우리나라에서는 쓴쑥 혹은 향쑥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쓴쑥에 테레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테레벤이 독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환각 상태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시신경의 장애를 초래해서 황시증, 노랗게 보이는 현상이나 혹은 심할 경우에는 생맹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반고흐의 작품을 보면 유독 노란색 빛깔이 좀 강조된 그림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거는 어쩌면 압생트 때문에 반고흐가 황시증을 앓았다는 흔적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흐가 정말 압생트를 많이 마시고 또 그리기도 했습니다. 1887년 작품 압생트가 있는 카페 테이블이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테이블 위에 술이 채워진 잔이 있고 그 옆으로 물병이 놓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이 압생트가 독성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독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70도 정도 되는 술이었고요. 와. 그래서 물과 1대1 비율로 타서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인데 반고흐 외에도 압생트를 즐겨 마시고 그림에 그렸었던 화가가 굉장히 많아요. 에두아르 마네라든지 에드가 즈가, 툴루즈 로트렉, 고갱,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 많이 마시고 본인 그림에다가 그리기도 했고요. 화가뿐만이 아니라 오스카 와일드라든지 해밍웨이, 에드거 앨런 포 같은 작가들도 압생트를 매우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압생트가 네. 보통 술이 아니구나. 이분이 남긴 작품들도 보면 약간 공포물이고 네. 약간 으스스 벽장 속의 고양이 이런 거 무섭잖아요. 근데 70도짜리 술이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75.5도짜리 바카디 151이라는 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단종돼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바에서 쇼할 때 불 붙이는 용도로 썼던 술이에요. 네. 단독으로 마실 수는 거의 없는 술이었는데 70도짜리 독주를 마셨다. 이 압생트는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1800년대 중반쯤에 해충 때문에 잠깐 와인 생산량이 줄었던 해가 있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압생트가 대중적인 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압생트의 인기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가격이 우선 매우 저렴했다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수가 높았습니다. 70도 정도 되는 독한 증류주였고 덕분에 가성비 있게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이었고요. 게다가 또 약간의 환각 증상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쓴쑥의 테레벤 성분 때문에 환각 증상이 유발이 됐는데 매우 위험하기는 하나 이건 당시 예술가들한테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포인트였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반고흐도 압생트에 취한 상태에서 해바라기를 그리다가 이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걸 보고서 이거 어떻게든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압생트를 계속 들이마시면서 그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압생트가 마시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했는데요. 워낙 독주였기 때문에 물에 타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압생트가 물하고 닿으면 색깔이 우윳빛으로 변한다라고 해요. 네. 이것을 루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도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압생트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그 중에 하나 새롭게 나온 방법이 구멍 뚫린 전용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압생트가 담긴 술잔 위에다가 구멍 뚫린 숟가락을 얹고요. 그 위에다가 각설탕을 올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조금씩 숟가락에 부어서 이 설탕물이 압생트에 몇 방울씩 떨어지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루시 현상도 천천히 즐길 수가 있고 설탕 덕분에 풍미가 살아서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도수도 높고 약간 환각 증상도 생기고 그리고 마시는 방법도 재밌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사랑한 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약간 그 달콤하면서도 뭔가 환각적인 그런 느낌에 즐겼다는 건데
위험한 술이었네요. 네. 근데 이 압생트라는 술이 지금도 나옵니까? 지금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 당시 예술가들이 먹던 거랑은 다른 종류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위험해서 악마의 술이라고도 불렸고요. 그리고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압생트에 취해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술이 깨고 나서 범죄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은 이게 압생트가 초래한 환각 증세로 인한 살인으로 결론을 짓고 1915년부터 유럽 전역에 압생트 금지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에 1981년이 되어서야 재생산이 되었는데 이 재생산하면서 몇 가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70도였던 도수를 40도로 대폭 낮췄고요. 그리고 압생트의 주재료이자 환각을 유발했던 재료 쓴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허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수도 전만큼 높지가 않고 환각 증상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초록색 빛깔을 자랑하고 또 종류도 다양해져서 여전히 많은 애주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반고흐 말고 프랜시스 베이컨도 술을 사랑했던 작가라고 했잖아요. 네. 이쪽은 어떤 술을 즐겼습니까? 프랜시스 베이컨은 좀 이것저것 다 잘 먹었던 정말 술을 잘 먹는 주당이었다라고 다 받아주어라.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일랜드 출신의 화가이고요. 음침하고 공포스러운 인물화를 주로 그려왔던 인물입니다. 이 베이컨의 그림을 보면 분명히 사람을 그린 거긴 한데 조금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인류의 이미지를 그려낸 거라고 하는데 공포스럽기는 한데 좀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탄탄한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대중한테는 조커가 사랑한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 개봉한 팀버튼의 영화 배트맨에서 이 조커가 범죄자들하고 같이 미술품에 테러를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조커가 베이컨의 작품 피겨 윗 미트를 보고 요건 좀 마음에 드는데 얘는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실제로 조커가 좋아할 만한 매우 끔찍하고 음침하고 무서운 작품 스타일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설마 이 그림을 검색해서 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저 풍경은 네. 갈비뼈입니까? 네, 소를 잘라놓은 형태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이 사랑한 예술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데이비드 린치라든지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영화 감독들이 사랑한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베이컨도 마찬가지로 예술가로서 좋아했던 또 다른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반고흐였습니다. 베이컨도 반고흐처럼 술을 아주 사랑했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숙취를 즐기면서 그림을 그리길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반고흐랑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었던 예술가이기도 한데요. 베이컨은 살아있을 때 이미 인정받았던 화가입니다. 영국 영방에서는 베이컨이 영국 예술의 명예를 높였다라는 점에서 메리트 훈장과 컴패니언 훈장을 수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베이컨이 반골 기질이 강한 작가여서 상을 받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훈장 저는 됐어요. 이렇게요? 네. 기득권의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영국 생존 예술가 중에서는 최초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이컨이 미술을 전공한 작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뭐 조금 찾아볼 수 있기는 한데 베이컨이 활동하던 1900년대 중반에는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베이컨은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에 이미 예술가로 성공을 했고 50대에는 거장 대우를 받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데에는 베이컨의 독특한 성향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베이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만큼이나 불안하고 음침한 삶을 살았던 예술가입니다. 베이컨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이컨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엄격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자주 어긋났다고 합니다. 10대 때 베이컨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데 군인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이걸 폭력으로 고치려고 들었다고 해요. 그럴수록 베이컨은 더 어긋났었다라고 하고요. 18살 때 베이컨이 집에서 엄마 옷을 몰래 입어보다가 이걸 아버지한테 들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쫓겨나다시피 독립을 하게 돼요. 이때 베이컨이 집에서 나와서 향했던 곳이 베를린이었는데요. 네. 베를린에서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뭉크의 절규를 비롯해서 피카소나 달리 같은 입체파나 초현실주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매료가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뭉크의 절규하고 약간 네. 그림체가 비슷한데요? 그쵸.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베이컨은 이 성인이 된 후에 미술을 시작했고 예술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받은 작가들 덕분에 강렬한 화풍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독보적인 화풍을 가진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대표 미술관인 테이트 미술관에 작품이 팔리기도 했고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항상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해소한 방식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매춘을 즐겼는데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로서 즐겼다고 하고요. 표백제로 양치를 하거나 신발 광택제로 염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작업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작업실에 굴러다니는 먼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먼지를 작품에다가 활용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지만 술에 대해서도 의존적인 성향을 보였는데요. 작품이 팔릴 때마다 그 돈으로 비싼 술을 사 마셨다라고 하고요. 성공한 예술가가 된 이후에도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도박꾼 그리고 불황자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베이컨은 나는 15살 때부터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건 좀 곤란한데 15살 때부터 취해 있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겠군요. 네, 베이컨과 술 하면 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베이컨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셜 드링커라는 별명이에요. 보통 이제 소셜 드링커 하면 나는 술 안 먹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만 먹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곤 그쵸. 하잖아요. 근데 베이컨은 약간 다른 의미였습니다. 베이컨은 낮에 그림 그리고 밤에 술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저녁쯤 되면 이제 레스토랑, 바, 카지노, 나이트클럽 이렇게 돌면서 술을 마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아는 사람이 됐던 모르는 사람이 됐던 자기 주변에 사람만 있으면 누구한테든 술을 따라주면서 마셨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좋아했구나. 네, 그래서 소셜 드링커라고 불렸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의외로 베이컨이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술을 그렇게 먹고 아침형 인간이라고요? 네, 새벽까지 술을 계속 먹으면서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숙취를 즐기면서 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걸 즐겼었다라고 하고요. 이거 가능해요? 그 이정우 에디터도 화가잖아요. 네. 숙취를 즐기면서 작품 활동 가능합니까? 저 앉아있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숙취를 즐기며 방송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런데도 이렇게 베이컨은 그림을 많이 그렸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베이컨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이걸 취재한 다큐멘터리도 있었습니다. 1985년 BBC 다큐멘터리에서 베이컨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낮부터 인터뷰를 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내내 와인을 물처럼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아이고.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봐도 무방하기는 한데 베이컨은 34살 때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술 마시는 양은 똑같았습니다. 체질이 변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베이컨이 의사한테 알코올 중독 진단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었다라고 해요. 술이 본인 작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설득해서 결국에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않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베이컨은 이렇게 술을 마시면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작업하기 좋았다라고 하고요. 이 느낌을 잃는 게 두려워서 연료를 넣듯이 술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베이컨은 또 굉장히 오래 산 작가이기도 해요. 1992년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정말 이렇게 장수를 한 걸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이 그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에 밝혀진 한 연구에는 베이컨이 급성 신부전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랬겠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술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낸 걸 보면 베이컨에게는 어쩌면 술이 정말 작품의 연료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든지 적당히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던 네. 건강을 해치는 선까지 가면 안 되겠죠. 음주는 적당히. 저희는 건강한 음주 문화를 지향하는 목돈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BP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